코스피 네. 8개월 만에 2,500선을 회복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좀 비싸 보입니다. 무슨 뭐 좋은 상황에 무슨 초치는 소리냐. 1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13배, 꽉 찬 13배입니다. 예. 여기서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있겠느냐.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괜찮다. 매크로 환경은 나쁠 거 없다. 네. 현재로서는. 네. 근데 지금 이제 관건은 그 포인트가 실적. 이제 실적으로 예. 넘어가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성장률도 그렇지만 이미 뭐 수요가 둔화되는 게 결국 Q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영진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네.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8개월 만에 2,500선을 회복했고요. 뭐 네. 반도체, 2차 전지 영향이 좀 큰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오늘 뭐 저는 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좀 비싸 보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무슨 뭐 좋은 상황에 무슨 초치는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 저 벌써 치셨어요. 지금 이제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13배, 꽉 찬 13배입니다. 예. 보통 우리 시장이 뭐 10배 내외로 평상시에 뭐 형성이 되어 있고 네.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익 조정치들이 특히나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제 뭐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공통적인 이제 분석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뭐 연준의 어떤 금리 부담감도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2차 전지라는 어떤 특수한 어떤 수급적인 여건이 조성이 된 상태에서 반도체가 이번에 이제 감산 이슈가 되면서 바닥을 다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좀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있겠느냐. 네. 사실 앞으로 어떤 금리 요소라든지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따졌을 때 이제부터는 펀더멘탈로 가야 된다. 뭐 주식 시장에서의 펀더멘탈이라 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를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뭐 앞서서도 뭐 CPI 말씀을 잠깐 네. 드렸습니다만 그런 몇 가지 이벤트,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이벤트를 지나가면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 자체가 지금까지는 괜찮았던 것과 비교해서 이번에 뭐 LG,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비롯해서 뭐 실적이 뭐 잠정 실적이 쭉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실적 기대감들은 상당히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괜찮다. 매크로 환경은 나쁠 거 없다. 네. 현재로서는. 네. 근데 지금 이제 관건은 그 포인트가 실적. 이제 실적으로 예. 넘어가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밸류에이션이 벌써 13배나 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통이 있는데 금통 얘기도 잠깐 해주시죠. 네,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동결 예상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금리를 결정할까를 생각해 네. 볼 때 저희들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대외 요인, 네. 다시 말해서 뭐 연준의 금리 정책이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 하면 글로벌 달러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팩터고 네. 그 사이에서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국내 매크로 여건은 다른 나라보다도 더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성장이라든지 어떤 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은 좀 관리 모드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거였죠. 쉽게 말해서. 근데 지금까지는 환율 때문에 환율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컨셉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일련의 논의를 통해서 한국은행은 상당히 좀 편안해졌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제 슬슬 타진해 가야 될 시기인 것 같고 지금의 시장 금리는 뭐 3.12%에서 전 구간이 거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라는 기준 금리는 뭐 동결을 넘어서 올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프라이싱을 상당히 좀 국고채 시장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동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코멘트를 통해서 그리고 향후 진행되는 양상은 뭐 금리 인하를 타진해가는 그런 양상으로 변모해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상도 인하도 우리나라가 좀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연준 대차 대조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이게 이제 서두에 주식시장에서 매크로 쪽에서 뭐 나쁠 거 없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한 축인데 네. 지난 3월 달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에 큰 폭풍이 몰아칠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은행 위기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은행 위기가 지금 거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뭔가 태풍이 지나간 후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네. 그게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혹시 자, 그림을 네네. 보실 수가 있을까요? 네. 네,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쭉 한번 증감을 표시를 해봤는데 네. 네. 여기서 뭐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 연준의 뭐 QE, 그러니까 자산 긴축.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미국채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네. 여기서 쭉 따라가 보시면 회색 음영 처리된 부분이 네.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양적 완화가 양적 긴축으로 일정대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네. 근데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대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은행 위기 이후에 연준이 재할인 창구 또는 BTFP라고 하는 신설된 창구를 통해서 네.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래서 중소형 은행들이 뱅크런을 또 다른 뱅크런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준을 통해서 이러한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뭐 2주 연속 그리고 어떤 분야는 뭐 3주 연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날짜가 3월 16일. 이게 이제 제가 오타가 났는데 네네네. 일주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네. 은행 위기가 발생했을 직후부터를 쭉 해놓은 네,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은행 위기가 발생한 직후에는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는, 그러면서 네. 시중은행들의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형태로 나타났다면 최근에 이렇게 순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네. 얘기는 줄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가져가는 것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래서 신규 신청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재할인 창구는 감소를 하면서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BTFP 새롭게 신설된 형태는 대체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재할인 창구에서는 3개월 만기로 계속 롤오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BTFP는 1년 만기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 자금으로 조달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JRE는 지금 줄고 있고 BTFP는 늘고 있나요? 네, 늘고 네, 있습니다. 예, 예, 예. 계속 늘고 있는 건 결국 이 자금 조달을 조금 더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길게 조달을 하니까 어찌 보면 안정적으로 조달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대출이 줄어들고 예.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어떤 있는 단기 거네요. 유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경감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도 지난 3월 달과 대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은행 위기는 거의 뭐 과거의 일로 좀 가고 있다. 남아 있는 건 이제 시중은행들의 어떤 대출 타이트닝, 그걸 통해서 대출을 조금 줄이고 있는 이런 형태들은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리스크 차원에서는 많이 경감되어 있는 모습들, 그게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매크로가 좀 취약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직도? 그렇죠. 뭐 취약하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네.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또 ISM 지수라든지 이전 뭐 지난달 지지난달보다는 좀 부진한 형태로 네,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침체 경로로 진행이 되는 거냐, 그 정도로 취약한 거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경기를 생각이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예. 오히려 이 지난 2월 달, 3월 달 그 지표상으로는 1, 2월 지표가 2월과 3월에 발표됐던 네네. 그때는 워낙에 미국 경기가 뜨겁다라는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열의 어떤 징후들이 제거되는 형태.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는 골디락스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될, 내일 밤에 발표될 뭐 미국의 CPI, 이것도 꽤 많이 둔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경제 지표들도 뜨거웠던 것들은 좀 제거되면서 좀 둔화되는 형태. 그러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우리가 걱정했던 인플레이션은 좀 둔화가 되면서 연준의 금리 정책은 조금 더 안정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면 어떤 매크로가 주식시장에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좀 점점 둔화되고 있는 거는 불가피한 사실인 것 같다. 근데 그거를 과도하게 벌써부터 침체라는 어떤 경로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너무 앞서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경제 지표의 둔화는 사실 그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는 내려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맞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 속도의 문제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인플레 얘기해 주셨는데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는 또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유가 영향을 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슈는 최근 들어서의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인 요소가 될 것 같고, 뭐 그러한 어떤 뭐 원자재 단, 소위 뭐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는 그런 뭐 식품과 뭐 유가 등을 이야기하는 것과 이쪽에 이제 실물 경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코어 지표로 좀 구분해서 이야기도 하는데
앞서서 뭐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서 단기 유동성 공급은 많이 좀 안정화됐다고는 하나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본인들의 어떤 재무제표 내지는 대차 대조표의 관리 차원에서 지금 이 자산 계정에서 부채 그 대출이죠, 대출. 그래서 대출을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 계정에서 부실화가 터지면 이게 또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이제 은행들이 어떤 대출을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근데 보통 이런 기업 대출이나 가계 대출은 그 레버리지를 통해서 어떤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촉매제가 점점 관리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수요는 자연적으로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그러면서 이제 좀 둔화시키면서 이제 다음 수순 아무래도 수요를 꺼트리면서 이제 금리가 지금의 어떤 이 정도의 수준은 경제 체력이 감내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연준의 금리 수준이라는 거는 시장 금리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좀 뭐 아닌 모습들도 나타나지만 시중 유동성이 다시 연준으로 빨려 들어가는 어떤 금리 차에 의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견고하게 맺어질 것 같고 이러한 금리 차는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도 좀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어떤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나타나는 현상들 그거는 결국 연준의 금리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좀 주목해야 되지만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낮아지는 꽤 강하게 저희들은 상반기에 낮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은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외환시장 얘기도 좀 네. 전해주시죠. 요즘 외환시장 보면은 연초에 달러 인덱스로 보면 글로벌 달러를 보면 연초에 한 106 네. 그러다가 좀 내려오다가 다시 또 그 3월 그 SBB 날 때 다시 106. 근데 지금 102.50 정도면 네. 사실 큰 추세를 보면 어떻게 약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의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네. 제가 이 그림을 뭐 활용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이제 까만 선으로 나타난 글로벌 달러 인덱스를 네. 좀 보시면 좋겠고 최근 들어서 빨간 선으로 표시된 원달러 환율을 같이 좀 네.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제 원달러 환율은 뭐 달러 가치 대비한 원화의 가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로벌 달러화가 앵커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글로벌 달러화는 이렇게 약세가 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달러화보다 더 약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을 했죠. 네. 되게 특이한 경우고 이걸 뭐 디커플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선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이 된 이유는 뭐 작년 4분기부터는 피보팅 얘기가 거론이 되면서 네. 그리고 뭐 작년 한 해 동안에 유럽이 엄청나게 전쟁 때문에 시달려 왔다가 네. 막상 겨울철이 되니까 생각보다 겨울철 날씨가 뭐 그렇게 네. 춥지 않더라. 네. 그래서 어떤 난방 수요 때문에 어떤 에너지난이 유럽 경제를 더 취약하게 만들 거라는 우려들이 그렇지 않으면서 오히려 어떤 유로화에 대한 쇼커버링이 들어갔던 네. 케이스가 지난 4분기 때 역설적으로 달러 약세 전환된 네. 그러면서 연준에서도 피보팅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약해진 이런 형태고 네. 최근에는 이제 3월 들어서는 은행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유럽에서도 있었지만 사실상 미국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문제라고 봤을 때 어떤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는 탄탄했다고 평가를 받는 미국 경제가 이제부터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어떤 미국 경제의 위기의식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글로벌 달러화를 좀 낮아지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달러화보다 더 약했던 이유는 뭐 이번 달 들어서 뭐 무역 수지도 또 한 번 적자폭을 키웠고 네. 그리고 최근에 기대를 모았던 우리 시장의 WGBI, 그러니까 글로벌 채권 지수에 우리 시장이 편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그게 다시 또 딜레이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은 글로벌 달러 약세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벌어진 디커플링은 언젠가는 갭을 메워야 될 거다라고 본다면 어찌 보면은 지금의 어떤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뭐 당연히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환차익손에 대한 관점에서도 접근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의 환율 수준이라는 거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가격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주식시장 관점으로 이어가서 생각할 때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원달러 환율을 원화에 대한 실질 실효 환율이랑 비교를 해보면 제가 지난달에 어떤 괴리율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략 한 5% 내외의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1,320원 구간이라고 하면 실질 실효 환율이랑 어떤 괴리율을 고려하면 지금 한 1,270원까지 내려와도 적정 수준이라고 볼 만하다라고 보면 글로벌 달러화를 약세라고 본다면 원달러 환율도 어떤 지금의 수준보다 훨씬 더 아래쪽으로 균형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다. 그 WGBI 얘기 좀 더 해주시면 어떠신가요? 그거 어떤 일이 있었죠 최근에? 뭐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에서도 MSCI 선진지수의 예. 편입을 기대하고 있고, 네. 채권 시장에서도 뭐 세 가지 뭐 국제 뭐 채권 지수가 있지만 예. 그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WGBI에 대한 편입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예. 어떤 뭐 주식 지수든 채권 지수든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그 선진 지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어떤 외환 시장에 대한 개방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아시겠지만 뭐 9시에 개장을 해서 3시 반이면 끝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역외에서 뭐 NDF 거래를 한다든지 지금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조금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래의 어떤 폭이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뭐 외환 시장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으로 지난 3월 달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이후에 이게 시간이 뭐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에 꽤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이번에 이게 것들이- 잘 안 된 거죠? 요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말씀드렸던 외환시장 뭐 방안이 네. 내년 이후에 뭔가 개시가 되는 발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전까지 충분히 제도적으로 이제 뭔가 보완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선진지수에 편입하기까지는 당장 이번 3월은 아니고 일단은 뭐 다음 9월로 넘어가는 그런 그림. 뭐 9월에도 뭐 될지 안 될지는 좀 가봐야 알겠지만 뭐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MS 주식 관련된 건 6월, 이거는 9월인가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이제 신흥지수에 뭐 채권은 뭐 그렇지만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워낙에 그 전체 파이가 크기 때문에 그 선진지수에서 우리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그것들을 고려해도 EM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전체 금액보다 우리 시장으로 신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 시장에 편입이 될 때는 그 정도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 자동적으로 순유입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고려를 하면 주식시장도 채권시장도 훨씬 더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선진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외환시장의 후진성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정리를 조금 더. 네, 너무 네, 심하게 그렇습니다. 얘기했네요. 네. 네. 자, 지금 시장에서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아까 코스피 8개월 만에 2,500선 회복했을 때 단적으로 직설적으로 비싸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어떻게 봐야 저는 될까요? 이렇게 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비싸 보이고 우리 시장은 네.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의 어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비싸다라는 얘기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결국 핵심은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인플레이션 때 경기가 나쁠 거다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들이 버텼던 이유는 지금까지 어떤 그 인플레이션을 비용 단위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매 단가에다가 가격을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마진은 그렇게 훼손되지 않았더라라는 게 이제 작년까지의 흐름이고, 그럼 이제 올해도 또 그럴 수 있겠느냐? 뭐 그렇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성장률도 그렇지만 이미 뭐 수요가 둔화되는 게 결국 Q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안 그래도 어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들 때 이제부터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실적 시즌을 대하고 있는데 어떤 실적에 대해서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당연히 뭐 반응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좀 기대를 언더하는 흐름들이 다수가 연출이 되면 비싸다는 거는 언젠가는 뭐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 다음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 조금 이번 실적 시즌을 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네.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영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